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복병으로 등장했죠. 미국 금리 인상도 늦춰질 건지, IT 기업 규제를 쏟아내는 중국 시장은 어떤 길로 갈지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전도사인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가치 투자자 1세대인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에게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투자 환경 해답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 그리고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투자 대가 두 분을 함께 모시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두 분 함께 모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니까 해법도 찾아보고. 또 하나 두 분이 함께 책을 쓰셨어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뭔가 투자 입문서 같긴 한데 두 분이 대표님 어떻게 이 책을 함께 쓰시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같이 이제 강 회장님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처음에 주식에 투자할 때 펀더멘털이라고 그러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수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펀더멘털,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한테는 이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뒷받침이 없으면 막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작은 뉴스에도 흔들리게 되고 예.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투자 습관이 되지 않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 회장님하고 생각할 때 이런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즐겁고 또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을 통하지 않고 일반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에서 주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주식을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강 회장님은 이 책에? 저도 이제 1989년도에 증권에 입사하자마자 네. 야, 뭐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 네, 주식이 본질이죠. 예.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식이 매수거든요. 그래서 1989년도에 증권에 입사하자마자 저한테 다가선 주식의 본질은 너무너무 느낌이 좋은 거고 이것만 잘 이해하면 세상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한 33년 해왔지 지금까지.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모든 부모님들은 네. 주식하면 폐가 망신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막 이상한 데 가서 배우고 몰래 배우고 예. 또 힘들어하고 그게 아마도 30년 역사 동안 왜 일반인들은 저와 다른 상반된 생각을 가질까. 그 차이 하나가 주식을 보는 주식이 뭘까는 본질적 물음에 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주식은 그냥 단순한 돈을 벌고 돈을 잃는 유가증권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의 주인이 되는 정서라는 그 차이가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네. 두 번째로는 그런 후에 투자자의 자세. 투자자의 자세. 아무리 좋은 기업도 흥분할 때 들어오면 힘들어요. 꼭 시장을 예측하고 들으려고 그래. 그 참다 오르면 흥분할 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좋은 것도 떨어지면 왜 이렇게 주식이 나빠? 왜 이렇게 주식이 나쁘지? 그래서 예. 이러한 주식의 본질이 뭔가라는 고민, 답,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동반자 티켓이라는 확고한 그 인식.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업조차도 이왕이면 쌀 때 사라. 네. 라는 그러한 투자자의 자세를 우리 이제 존지 대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예. 이번 기회에 글을 씀으로써 이제 한국 자본시장이 좀 더 좀 그 뭐죠? 그 펀드와 주식은 못 쓸 것들. 그런 것을 좀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걸 이번 책에 이제 썼죠. 네. 사실 뭐 두 분이 이제 워낙에 주식 투자자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그런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본인들이 두 분이 8개의 수업으로 각자 나눠서 8가지 이제 교훈을 담은 거죠. 원칙이라 그럴까?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강 회장님이 쓰셨고 뒷부분은 또 제가 썼는데 이제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다른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독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죠. 네. 네.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 이제 그 책을 내게 된 또 하나 동기는 이제 지금 주식이 이제 붐이 일어나니까 예. 서점에 가면 책이 막 주식 투자에 관한 엄청 책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잘못 인식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또 염려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 대부분 트레이딩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인베스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뭐 투자와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 그러니까 저기 매매죠. 그러니까 매매와 투자는 굉장히 구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사는 사람이고 매매는 그때 가격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려면 최고로 좋은 가격이 얼마까. 그다음에 또 살 때는 최고로 또 사는 것도 마찬가지 최고로 좋은 가격이 얼마까. 이제 그거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되고 인베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트레이딩에 관한 얘기를 해요. 매매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죠. 많더라. 요럴 때 매매해라. 요럴 때 사라. 요럴 때 팔아라. 근데 그거는 그 성공하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진짜 그 회사의 가치를 볼 수가 없고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소중한 두 분의 투자 원칙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두 분의 인식을 좀 듣고 싶은데 경기 회복세가 쭉 진행되는 듯 하더니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와서 글로벌 경기를 또 압력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 인플레 걱정이다 이런 생각. 한편으로는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늦어질 것이다. 뭐 중국도 그렇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 회장님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어느 쪽이 지금 우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펀드웨이 출신이고 특히 이제 가치 지향적인 이제 펀드를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늘 우리 매니저하고 얘기하는 게 또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예측 가능하고 중요한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자. 예측 가능한 거, 좀 더 중요한 것. 근데 거시 변수, 경제 상황, 뭐 금리 그런 변수들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더 예측 가능해요. 예. 이런 것의 자원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배분해야 되는데 덜 중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 마치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얼마 될까 포인트가 고점이 얼마고 또 언제 회복될까 또 경기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것까지 안다면은 좋겠지만은 예. 설령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인플레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세계 경제를 누를 것이냐에 관한 것은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큰 도움이 안 돼. 그런 그렇죠. 취지예요? 그래서 경기가 주가 지수를 결정하고 예. 주가 지수 상승이 모든 종목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등적 관계라는 인식으로 벗어나야 된다라는 예. 생각의 이제 전제 속에서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 경기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조금 먹구름, 좀 낙관적인 관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마이크로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업, 멋진 기업, 예. 싼 기업이 많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 국내 시장보다는 예. 저희들 이제 글로벌이라든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차이나 또 한국도 그렇지만은 매크로 변수에서는 조금의
좀 어떤 뭐죠 뭐 나쁜 얘기, 예.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저도 동의하고. 네. 다만 마이크로 관점, 그 개별 이거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 좋은 종목이 많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자금이 있다면, 예. 자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자금이 있다고 시장이 매크로 때문에 시장이 조종을 받으면 예. 아주 좋은 찬스다. 그런 라는 것이 더 지금 상황이. 그런 희망적인 자세가 네. 필요하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예측 중요하지 않는 그 매크로 변수에 부들부들 떨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좋은 종목 또는 아주 좋은 펀드가 싸게 거래될 때 예. 살 준비를 하는 것. 만약에 돈이 없다면 네. 옆에 돈이 있어요. 바로 연금이에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연금이 연금. 사실 알고 보면 주식이 아닌 상품으로 많이 확정금형 상품으로 많이 배분돼 있을 거예요. 네. 아주 현명한 투자가들은 벌써 그 연금을 예. 주식형 펀드로 만들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돈들이 통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조정 받아라. 나는 좋은 기업, 좋은 펀드 사겠다.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라는 온다. 긍정적 시각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역시 아주 주식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라는데 존리 대표님 어떻게 그래도 글로벌 경제 조금 뭐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조금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강 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대부분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매크로 경제에 집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세계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를 올릴 것 같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나쁜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러면 일단 주식을 많이 팔아놔라.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또 좋아지게 되면 다시 사라. 이제 소위 해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네, 마켓 대부분 실패하는 게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반응을 해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거고요. 변동성은 어차피 있는데 어떤 때는 경기가 나쁘다 그러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경기가 좋다는데 또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변동성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게 되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산 배분이 중요해요. 자산 배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령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이제 30대 중반이다. 예. 그러면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40%다, 뭐 50%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이 있어서 어떤 때는 주식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더 오게 되면 더 좋은 종목에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그 50%를 어떤 걸로 사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게 종목을 자주 바꾸는 걸로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매로. 예, 근데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요. 펀더멘털이 좋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강제성이 중요해요. 강제성. 강제성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면 빨리 팔아서 도망가고 싶고 또 떨어지면 또 그냥 또 팔아서 또 일단 떨어지면 막 팔고 그래요? 더 떨어져. 투자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강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아, 연금저축이라든가는 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그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부터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 거의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똑같이 지금 퇴직연금 두 분이 제일 자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개인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퇴직연금이.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 정책도 많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 우리나라가 그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후 퇴직연금을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 싶었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뭐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퇴직연금은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대부분 DB형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도 옛날에 퇴직금 형식이죠. 근데 네. 회사도 그거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있고 네. 또 제도도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401k라는 게 퇴직연금 DC형이거든요. 401K.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 직장을 잡은 그 직원들이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회사를 방문합니다. 아, 그래서 교육을 해요. 아, 주식이라는 거 이런 거고 또 연령별로 주식 비중을 얼마큼 해야 되고 근데 한국은 13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몇백조의 돈이 예. 은행 예금에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고정이자, 확정이자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그것 때문에 예금에 두거나 안정적인 자산,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정적인 게 아니죠. 그게 가장 안정적이 안정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네.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일하게 하는 거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엄청난 큰 자금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요즘에는 뭐 많은 돈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DB, DC 확정 급여형이냐, 확정 기여형이냐 다 급여형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많이 이제 교육이 되면서 월급쟁이들이 바꿔가고는 있어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전히 그 비율이 낮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가지 문제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한 370조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작년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예. 합산 총액이. 그 중에 뭐 정확한 통계는 뭐 그렇지만 상당히 낮은 20조 정도 이하 이 예. 돈만 주식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다 확정 금리 상품으로 원금 구성돼 있다는 보장 때문에. 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교정돼야 된다. 예, 예. 오히려 그게 만약에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달러가 필요했습니까? 그 달러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금이 시장에서 나왔잖아요. 금, 집 안에 있는 건. 아마도 연금에 꽂혀 있는 그 확정금융 상품 우리 시장의 문제가 이제 조정이 되면 아주 훌륭하게 또 구세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는 작년 그런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네. 연금 상품 유통 구조는 예. 첫째 연금을 운용하는 저희 운용사 자산 운용사. 그렇죠. 그리고 이 운용사의 상품을 사업장 회사죠. 예. 사업장한테 전달해주는 사업자 이게 은행증권사예요. 은행이나 연금 증권사. 사업자. 예. 그리고 여기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장 회사 예. 뭐 한국전력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떤 개인 네. 여기 갖다 주죠.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펀드를 가입자 우리 그 실제 돈을 직원들, 내는 근로자들. 예, 근로자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에 익숙한 게 거의 수십 년 동안 고착된 예, 예. 결과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같은 사람 누구냐? 운용사와 이 가입자는 목표 같아요. 높은 수익률이에요. 예. 근데 사업자고 사업장은 수익률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돈인데. 자기 돈 아니죠. 가입자는 자기 돈인데. 가입자가 자기 네, 돈이죠. 자기 돈인데. 이분들은 수익에 관심이 있고 예. 운용사도 높은 수익을 원하죠. 예. 근데 가운데 사업장과 사업자 위주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돼서 전전 유통된 결과 예.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 동학개미를 통해서 예. 그런 사건을 통해서 혁명적 변화가 이제 느낀 거예요. 가입자들이. 내 연금이 지금 현재 엉뚱한 데 가 있네. 예. 그럼 최근에 뭐 IRP라든가 IS에 대한 엄청난 리밸런스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작년에 제가 그 동학개미가 이 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는 그 행동 예.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작년에 봄으로써 주식 괜찮네 잘하면 예. 또 보면서 연금을 보니까 왜 주식으로 안 됐지 이렇게 괜찮은 상품인데 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예. 서서히 과거에는 사업자가 연금사업자 은행증권사가 자기들이 포털을 만들어서 저 사업장한테 갖다 주면 네. 가입자가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그 하방식 구조였다면 예. 지금은 오히려 가입자가 사업장한테 당당히 요구하고 저 펀드 갖다 주라. 네. 그리고 사업장이 사업자한테 근로자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목격돼요. 예. 그게 저는 상향식 연금 그 유통 구조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투자성의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해서 내 퇴직연금을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틀리거든요. 내가 만약에 20대, 30대면은 주식 비중을 놀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몇 %를 해야 돼요? 20, 30대면? 저는 뭐 8, 90% 해야 8, 된다고 90%? 네, 저는 8%? 그렇게 보는데 뭐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내가 주식을 그동안 내가 투자 안 했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사업장한테 이제 그 요구를 하죠. 회사한테? 네, 근데 회사는 대부분 노해요. 왜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 직원들의 네. 노후가 달린 돈인데 자산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기업이 그렇게 왜냐하면 이상한 룰이 있어요. 50%의 그 직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나머지 50%를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제도도 조금 잘못된 제도고. 그 사업장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가 오너 그런 분들의 자본시장의 이해 그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자기 그 근로자들 자기 회사 소속원 직원들의 자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아주 이런 문제 를 어떻게 교정해야 되냐. 사실 가입자 현명한 가입자들은 어떤 운용사가 좋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운용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용사 어떤 펀드가 정보. 좋은지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끝단에 있는 운용사와 가입자 이 두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연금 만나. 박람회처럼 모여서 예. 운용사는 자기 책임 하에 나는 이런 회사입니다. 예. 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또 연금 가입자는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네, 상품을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장이 빠지고 예. 그분들은 뭐죠 피동자니까 가입자와 운용사가 정정당당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한다 하면 금년에 작년에 너 이런 회사 이런 펀드 운용하지 않느냐 약속했지 않느냐 네. 왜 바꿨느냐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약속된 그 행로를 가지 않느냐 그래야지 연금이 구조가 그렇군요.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원금 보장에 치중된 잠들어 있는 연금을 깨어나게 하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렇죠. 그거를 근로자와 운용사가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럼 얘기네요. 박람회를 저는 개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모 신문사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금융위원회 주최든지 어쨌든 네, 하고 언론이 그래서 이렇게 그게, 해서 현실적으로 되는군요. 네 그래서 네. 그 펀드 박람회 퇴직연금 박람회를 그래요. 아주 뭐 하는 걸로 제가 그래요? 알고 있어요. 뭐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자, 뭐 연금 문제는 그렇고요.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뭐 시청자들 잘 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볼 때는 어떤 떠오르는 산업, 이런 미래의 성장 산업,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메타버스라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어떤 산업군이 미래를 이끌어가는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새로운 산업군 뭘까요, 존리 대표님? 저는 그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헬스케어라고 봐요. 헬스케어를 네, 꼽고 싶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 예. 그 2015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평균 연령이 150살까지 간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살. 네. 근데 이제 그 다시 얘기하면 그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예.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그 인간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거를 이제 진입 초기 진입 상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사람이 살면서 아픈 기간이 아프지 않은 기간보다 늘어날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새로운 그 산업으로 발전할 거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테크놀로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척추에 다니게 되면 평생을 누워 있는 가정하면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수술을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편리해지면서 거기에 소비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심장 수술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심장 수술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 가슴을 열고 거기에 이제 그 심장에 그 배터리를 심었고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1시간이면 수술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그 피부를 절개해서 거기다 넣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갈고 그런 스타트업. 그만큼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엄청난 수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 헬스케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강 회장님 어떤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확실하게 좀 보이는 듯한 산업을 꼽으신다면 뭐 하나를 꼽아도 좋습니다. 두세 개 꼽으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의식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의 범위. 인식의 범위. 인식의 범위. 무슨 뜻이죠? 인식의 범위를 뭐 금년으로 하느냐, 10년 후를 보느냐, 100년 후를 보느냐. 시간적 인식의 범위죠. 예, 어느 정도. 또 하나는 공간적 인식의 범위예요. 예. 한국을 보느냐, 아시아를 보느냐, 세계를 보느냐, 세계를 보느냐. 가상 세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첫째는 일단 에너지 변화, 기존의 에너지의 에너지 변화. 이 변화가 두 가지 정도에서 나오지 않느냐. 첫째는 기존의 에너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탈탄소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재생에너지죠.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탈탄소. 그 탈탄소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장 안 좋았던 게 아마도 그 생산의 커브거든요. 너무 많이 생산될 때, 너무 적게 생산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 이제 ESS라는 게 있었고,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폭발의 문제였는데. 앞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이 뭐 기존의 삼원계 방식에서 폭발력이 적은 그 인산철 또는 그 소디움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도 그 에너지 저장 기술이 이제 많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생태계가 앞으로 주목되는 분야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에너지라고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 데이터도 저는 에너지 자원으로 봐요. 새로운 원유로 본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한 수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를 자동차 지금 금년에 전기차 90만 대를 팔지 뭐 내년에 150만 대 팔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저는 뭐 그것보다는 테슬라는 이 회사는 자기들이 파는 자동차가 저는 데이터의 수집기다.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그렇죠. 이 미래의 엄청난 원유, 미래의 원유, 새로운 에너지로 음. 생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돈을 받고 팔아요. 근데 이제 분석가들은 자동차의 개수로 테슬라를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죠.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에너지 관점에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탈탄소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등장, 바로 빅데이터죠. 이런 쪽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거처럼 어떤 업종별 그 테마 보다는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걸 플랫폼 기업.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말하는 OS 기반의 플랫폼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거래소도 뭐 코인 베이스 같은 것도 그 거래소잖아요.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도 그 업종의 플랫폼으로 진화된 기업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벌받는 세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테마나 섹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형태에 따라서 가치가 또는 PER이 보여드는 세상으로 보고 있죠. 지금 대표님은 지금 액티브 ETF 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저기 S+도 같이 내시죠. S+는 아직 안 냈고 지금 현재 그 작업 중이고 아마 10월 정도 이제 거래소랑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적극 개입해가지고 초과 수익 달성 목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테마나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분야가 될 것 같습니까? 액티브. 그렇죠. 쪽은? 이제 액티비티브는 이제 자기가 보는 그 모집단 큰 모집단에서 예. 어떤 게 그 전체 모집단을 포괄하는 그 평균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이제 예. 코스피라고 코스피 주가지수 또는 코스피 200이라는 주가지수가 있는데 그 내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종목군, 예. 섹터,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걸까라는 관점에서 액티비티브 설계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탈탄소 데이터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이번에 1차 시리즈 1으로 이제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 플랫폼 주도 그런 쪽으로 담는 그 ETF를 플랫폼 지금 기업. 포트폴리오 거의 만들었고 또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사실 그동안 수년 동안 그쪽으로 이제 해왔던 네. 거기 때문에 연장이죠. 기존 했던 펀드에서 더 나은 종목들을 몇 개 골라내서 ETF 하는 것. 네. 새로운 것보다는 사실 근데 지금 개발 기업에 대한 어떤 논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니까 요즘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잖아요. 우리 강 회장님은 카카오와 지금 동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동행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저는 그 플랫폼 기업의 그 확장성은 굉장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옛날 같으면 이제 수익 비용 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프라핏이 결정됐거든요. 수익이 있는 곳은 항상 비용이 매칭되는 것. 근데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고객을 획득하는 획득 비용, 그걸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 애퀴지션 코스트. 네. 그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네. 그분들이 고객이 된 후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생태계에 있으면서 엄청난 돈을 계속 벌어주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카카오톡 그 회사에서 돈 우리 그 앵커님 예. 그 우리 카카오톡 쓰라고 돈 안 줬잖아요. 제가 필요해 쓰는 거죠. 그리고 획득 비용이 거의 제로예요. 예. 제로인데 그걸 기초로 카카오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 오랜 세월 동안 레버뉴를 창출하잖아요. 음.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통하지 않는 예. 기존의 회계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쪽에 대한 가치 평가는 탈라야 된다. 예. 다만 약한 플랫폼이 있고 예. 강한 플랫폼이 예.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도 저는 ODM, OEM, CMO 이런 것 또한 플랫폼이다.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도 플랫폼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보다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너무 훌륭하다. 그런 쪽을 담아내는 액티비티를 구상 중이고 짧게. 지금 작업 중이죠. 카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하고 거예요? 있죠, 당연히. 우리 저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뭐 플랫폼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뭐 카카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위 포지션이죠. 카카오라는. 비중이 아주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죠.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예.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비즈니스지만 어떤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데 추가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확장성이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장을 한다. 예. 그러면 당구장은 당구대에 그 개수 이상은 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게 무한이죠. 특히 이제 이런 사이버라든가 가상을 할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떤 일정한 공간에 구속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라인 비즈니스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근본적인 거예요.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 다 정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뛰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그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을 확장하게 되면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성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확장성을 보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유태인들이 예. 어떤 장사를 하냐면 전부 거기다 도매상을 갖고 있어요. 도매상. 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팔잖아요. 예. 근데 소매상을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소매상을 경영한다 그러면 그 가게에만 내가 그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도매상은 전국에 있는 소매상한테 물건을 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제력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력. 미국의 어떤 도매상은 거의 다 유태인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사업의 확장성은 도매상이 소매상보다 사실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이 기업이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 네. 예. 우리 강박천 회장님도 이 확장성을 카카오에서 중시하는데 뭐 확장성도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저희도 이제 강방지 관점 또 이 책에도 예. 이제 저는 양보다는 질을 좋아하죠. 또 재무제표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죠. 비즈니스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백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는데 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 저는 네 가지로 측정을 예. 하죠. 이게 이제 진로 저는 얘기하지만 이게 지속성, 예. 이게 변동성, 이게 확장 가능성, 이게 예측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들은 항상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확장성과 이게 지속성 예.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성과 확장성. 그 중에서 확장성을 좋아하는데 플랫폼 기지의 비즈니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예. 그 지속성과 확장성에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액티브 ETF에 저희들이 그 플랫폼을 시리즈 원으로 플랫폼으로 네, 확장성, 지속성 말씀하셨고요. 플랫폼 기업 하지만 이 기존의 지금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조니 대표님, 이 지금의 주력 산업,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또 현대차 있는데 뭐 마침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된 걸 계기로 이 삼성전자 투자자들 뭔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주가는 어제 오늘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뭐 함께 같이 갈 주식으로서 함께 같이 갈 게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그동안 이제 메모리로 갔던 거를 이제 비메모리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이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또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어떻게 거기서 매출을 얼마큼 창출할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핸드폰 비즈니스에서 그동안 성공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챌린지가 계속 있죠. 근데 그동안 삼성은 계속 그거를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예. 그 경영진의 자질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이익의 지속성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그래요. 경영진의 자질. 결국은 경영진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익을 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매출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경영진이에요. 근데 제가 주식에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면은 그 많은 실패한 기업이 있고 또 실패하지 않은 기업 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되는 게 결국은 경영진의 자질인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경영진을 잘 봐라. 근데 경영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영진을 어떻게 판단하냐. 네,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히 경영진의 자질을 어떤 우리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려고 했는지, 배당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영업 보고서를 거의 다 안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 영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좀 왜냐하면 봐야 된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달려 있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쉽게 간과하는 거게 그게. 근데 그거를 보는 거와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그 회사를 기억하거나 그 회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업 보고서를 읽어보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지, 영업 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은데 영업 보고서를 네. 꼭 봐라. 반드시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우리 강 회장님은 지난 2015년에 삼성전자와 굿바이를 하셨죠? 16년. 16년인가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쳐다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좋은 기업이 쳐다는 봐죠. 늘 뭐 궁금해하니까요. 네. 다만 지금 어쨌든 어떻게 삼성전-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할까요? 저의 생각인데요. 저희 SF플러스 생각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세상 늘 사람도 기업도 선택과 극복의 역사잖아요. 예. 그동안 너무 선택과 극복을 잘했던 역사였던 예. 것은 분명해요. 예. 삼성전자가 또 다시 이제 선택과 극복을 해야 될 것이고 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결합했던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당연히 수요는 왕성할 것 같다. 다만 수요의 왕성이 삼성전자가 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담보하지 않는다. 성장을. 왜냐하면 과거에도 1세대 그러니까 1세대 우리 그 PC 예. 이가 시장의 그 반도체의 토양일 때는 예. 인텔이 1등이었거든요. 그 후에도 계속 반도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네. 2세대가 아주 경박단수한 핸드폰.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아주 훌륭한 서브하고 예. 이런 특성과 반도체 토양이 바뀐다는 거죠. 네. 앞으로의 반도체 토양은 저는 자동차로 믿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 우리 그 뭐죠? 그 우리 요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 네. 네. 근데 PC가 이끄는 인텔의 시대가 저물고 연간 15억 대가 판매되는 그리고 경박 단소화된 이것이 될 때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했죠. 미세화된 예. 공그 집적도가 그렇죠. 세지고 네. 저전력이야 되고 그리고 연간 15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최소한 핸드폰 하나에 한 대 하나가 든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는 이 핸드폰과 다른 거예요. 예. 자동차 연간 판매 수가 15억 대가 아닌 9천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한 개 모델당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150만 대 연간? 예. 그렇죠. 그래서 쓰임새가 다른 반도체 필요할 것이다. 거기 큰 자동차에 굳이 미세화 공정이 필요 없어요. 예.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뭐 레가시 제품이죠. 네. 20나노, 30나노. 그래서 저는 그 1세대 그 본체가 이끄는 네. PC 본체가 이끄는 인텔 시대, 2세대 스마트폰과 서버 시장이 이끄는 2세대 반도체의 그 초미세 공정에 대한 대량 생산. 네. 에 맞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같은 레거시 제품을 기초로 한 소품종, 다품종 수량 생산체제는 과연?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반도체는 특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게 되면 투자를 한 70, 80% 다시 해야 다시 돼요. 해야 됩니다. 재투자를 캐펙스, 하셔야 돼요. 재투자 안 해야 하면 돼요. 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 주주가 제가 좋아하는 이익은 재투자하지 않아도 먹을 회사 이익이 내 주주니까 주식은 예. 주주거든요. 주주로서 좋아할 이익은 단기 수익 내고 그걸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잉여 현금은 나오고 예. 캐펙스 낮고 예. 그리고 잉여 현금으로 나한테 오는 것. 바로 그게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이 좀 달라요. 결이 그래서 다르다? 이건 저희 성격이 예.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플랫폼 서비스 예.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바뀐다니까 네. 저는 극복을 잘 할 거로 믿고 있죠. 따라서 네. 이제 그때 되면 또 저희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해 12세계까지 기업 리스트를 해보면 다가 TSMC, 예. 테슬라 빼놓고는 전부 다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에요. 서비스 제조업이 안 보입니다. 플랫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런 랭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선택과 극복의 과정에서 네. 플랫폼 서비스 지향적인 구조로 바뀌기를 저는 이제 원하죠. 네, 그렇군요.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은 평가가 서로 좀 엇갈리는 의견인데 요즘 중국 IT 기업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중국 자본시장이 좀 멀어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모든 이제 글로벌한 그런 금융회사들의 의견은 다 굉장히 달라요. 지금
어떤 극단적인 데는 중국에서 돈을 빼야 된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왜 중국이 저렇게 될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 정치적인 거죠. 예. 근데 정치적인 거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 네, 그 과거에도 보면 그런 그 왕정 시대가 무너진다든가 어떤 일치단결된 그런 정치 시스템을 지향하는 나라가 부자가 많이 생겼을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새로운 부자들이 나오는 거는 천문학적인 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러프하긴 하지만 좀 그 돈을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그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식 가격이 빠질 때는 대부분의 그 경우 기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그 이슈가 가지고 그 회사를 정말 경쟁력을 죽일 거냐 그런 부분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 그런 학원, 사교육 예, 그런 경우는 예.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테크놀로지 기반하는 회사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렇게 성급하게 발을 뺄 어떤 정치 수는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 네 그렇게 저는 그게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해요. 아니 규제하는 거 보면 무서워서 좀 발을 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우리 그 조니 대표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한눈으로 보면 공포인데 예.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기회이다. 그 공포의 눈은 가격이 거죠. 그리고 거시 변수. 정책을 보면 공포스럽지만은 다른 한으로 같이 플랫폼 기업, 좋은 기업. 그리고 중국의 각 산업재에서 우량한 기업이 오히려 이런 네.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산업재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별 기업 가점 또는 플랫폼 기업 산업재의 1등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더더군다나 이번 기회 최근에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눈으로 보는 공포를 잊어버리고 지수 투자형 펀드는 안 좋을 거예요. 네. 늘 힘들 거예요. 하지만 액티브 펀드, 개별 종목 입장에서 특히 예. 플랫폼과 산업재의 구조 중 1등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기업이라면 저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늘 그랬어요. 늘.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시 변수 예. 보지 말고 그 15억 명이 품어내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초로 한 플랫폼 기업 네. 그리고 각 산업에서 치열한 싸움만 있었는데 싸움 속에서 사라지는 기업 속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산업의 1등 기업은 아주 훌륭한 투자의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중국에 이럴 때 공포의 한눈으로만 보지 말고 기회를 잡아라. 네, 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펀드 중에서 좀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워낙 펀드도 많고 성격도 다양한데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펀드를 좋은 걸 고를 수 있어요? 펀드도 마찬가지 주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좋은 투자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훈련이거든요. 예. 주식을 고르는 것도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예.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 거고 쉽게 가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이제 훈련을 갖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경영진을 쳐다보듯이 저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니까 또 쳐다보듯이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 펀드 매니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수료죠. 네. 수수료가 수수료. 예, 수수료가 수수료를 좀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강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와 우리 회사가 그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비대면 계좌를 열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비용과 편리성이죠. 수수료가 좀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네. 그 펀드를 살려면 어떤 제3자를 거쳐야 되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걸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수수료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투자하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회전율이죠.
회전율 주식을 얼마큼 자주 사고 팔았는지. 자주 파는 것은 예.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강 회장님 어떻게 펀드 보는 짧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쨌든 그 펀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에요. 사실 판단하기가. 저는 정성이란 단어하고 존경이란 단어. 자, 정성이란 단어는 예. 펀드의 정성을 써둘 수 있는 구조의 운용사냐. 그러니까 펀드 수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펀드 수가 적어야 적어야 된다. 된다. 네. 우리 이제 좋은 맛집은 메뉴가 적잖아요. 좋은 맛집은 네, 그렇죠. 메뉴가 적잖아요. 네, 한두 개만 아주 집중하는 거죠. 뭐 잡채밥 하다가 뭐 불고기 하다가 뭐 그 피자 하다가 안 되잖아요. 펀드를 음식점에 이제 비유한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음식점. 정성의 원칙이 있는 회사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존경의 원칙. 자기 돈 자기가 태워야죠. 매니저들이 자기가 운영한 펀드 돈 태워야죠. 네. 그 주방장에서 실컷 그 주방하는 친구가 자기가 만든 음식 안 먹고 예. 다른 식당에서 매일 시키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좋은 운용사는 정성의 원칙과 존경의 원칙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은 운용사 그런 공부를 하면 좋은 네. 펀드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미처 못다한 얘기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쳐야 할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주린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거 짧게 해주실 거 있습니까, 대표님? 저는 주식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네, 짧게. 그 주식은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리고 주식은 단기간에 주식의 가격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네. 수익률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요. 주식은 꾸준하게 모아라. 꾸준하게. 예,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오케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네. 좋은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강 좋겠습니다. 회장님도 좀 짧게 부탁합니다. 우리 전 대표 얘기랑 똑같죠. 뭐. 네. 예.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함께 부자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투자의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방천 SF프로스 자산운용 회장 그리고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